국민TV 시사 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환호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야호! 예스! 대단합니다. 네, 저는 용무녀 정영진이고요. 네, 저는 팟캐스트계의 문재인 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시는 게스트는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실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동안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오늘이야말로 또 아마 지난 김어준 편에 이어서 가장 화제가 될 에피소드가 아닐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분의 삶을 제가 잠깐 좀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시더라고요. 네, 이분의 삶의 이야기 네. 그리고 이 시대의 이야기를 함께 네. 좀 나눠보겠습니다. 삼겹살 매니아 명진 스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저 명진 스님, 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데 네. 예,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인사는 이제 방송 진행하면서. 아,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지금도 이제 스님이신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제적. 조계종에서 제적 당하셨던데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같은 데서 제적당하는 걸 네. 생각했는데 어디 뭐 고기 먹다 걸리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지도. 학생도 이제 뭐 범생이가 있고 네. 또 불량 학생이 있잖아요. 어느 집단이든지 절집안도 모범적인 스님이 있고 이제 불량 승려도 있습니다. 저는 비하하면은 좀 불량 승려입니다. 그러니까 불량 승려들은 절 뒷산에 가서 옛날에 고기도 거먹고 몰래 곡차도 술이라고 그러면 좀 그러니까 곡식으로 담은 차잖아요. 쌀러분들 네. 곡차라고 그래서 술도 먹고 하는데 저는 중 되면서부터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불량 승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러면 술 드셨었어요 계속? 세속이 중되기 전에 많이 먹었죠. 아니 이제 스님이 되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저는 5살 때 저희 동네에서 수제 천재 나왔다고.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너무 애가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저러면 명이 짧아진다. 그러니까 머리를 둔하게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장기나 바둑 사랑방에서 이렇게 노시다가 어른들하고 있다가 이제 술 남은 게 있으면 그 밀주죠. 옛날에는 집에서 담은 거 거기다가 흑설탕 타가지고 달달하게 해서 저를 먹이는 바람에 5살 6살 때부터 술 먹고 취해서 대청마루에 쓰러지고 이랬으니까 주력은 오래된 거죠. 네. 근데 뭐 옛날에 망공스님이나 경호스님이나 좀 초탈하신 도인 스님들은 먹고 안 먹고 뭐 이런 데 별로 그렇게 구애 안 받았습니다. 네. 정말 술도 안 먹고 거룩하고 뭐 모양도 그럴듯한데 안으로는 수악한 나쁜 놈이 있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도살장에서 하루에 소를 10마리 잡고 돼지를 100마리 잡고 뭐 이렇게 잡는 그 백정 도인이 있고 고봉정상 깊은 산중에서 떨어진 옷 입고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는 속인도 있다. 속하니 이렇게 이런 얘기가 절집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어떻게 쓰고 세상을 어떻게 보면서 연민할 것인가가 문제지 뭘 안 먹느냐 맞아요. 차림새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과연 큰 문제일까 하는 생각이 들죠. 하긴 맞아요. 그로부터 좀 자유로워져야 돼. 그러면 고깃집도 가보셨어요? 그럼요. 가세요? 네. 스님 이 복장으로는 못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스님은 스스로는 자유롭지만 네. 사람들의 인식이란 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막 수군대고 요즘에는 너무 얼굴이 팔려가지고 잘 못 가는데요. 그전에는 그냥 가서 뻔뻔하게 먹습니다. 그래요? 누가 뭐라 그러면 네가 고깃값 내줄래? 그러시구나. 그리고요. 그럴 바엔 차라리 교회 다니세요. 근데 그 고기라는 게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도 그냥 육식
음식을 뭐 일부러 고기를 찾아서 뭐 고깃집 가서 구워는 안 드셨지만은 신도들이 이게 탁발을 하러 나가면은 네. 신도들이 주는 대로 다 받아 드셨습니다. 그래서 남방에 부처님 당시 때의 계율이 그대로 살아 있는 네. 미얀마라든가 스리랑카, 태국 이런데 베트남 이런 데는 스님들이 아무 거 없이 그냥 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엔 담배가 없었기 때문에 개 율장에 담배 피지 말라는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아니요, 남방의 스님들은 점심 먹고 나와서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12~13살 먹은 사미들도 다 한 대씩 핍니다. 야, 그런 걸로 우리가 가치를 평가하거나 그런 그렇지, 것으로다가 뭐 저 사람의 어떤 입장 같은 걸 이렇게 바라본다는 건 조금 좀 너무 겉모양만 갖고 사람을 평가 아니냐는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스님들 말고도 스님보다 더 훌륭한 머리 기른 제가자들도 맞아요. 많습니다. 정말 맞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절집안의 스님들은 정말 제도 불능의 그런 구원의 맞아, 대상자이고 겉모습. 제가해서 결혼해서 맞아요. 자식 낳고 매일 고기를 먹어도 맞아요. 올바른 마음을 쓰면서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올바로 듣고 있는 그런 제가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뉴스 보면 스님들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포르쉐도 많이 타고 다니시고 아우디 Q7 뭐 이런 게 산에 다니기 좋다고 많이 타시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뭐 겉모양이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더라도 모양이라는 게 이명박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 옛날부터 뭐 생긴 대로 논다, 꼴값 떤다. 꼴이라는 게 얼굴 생긴 꼴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야말로 이명박은 꼴값을 떨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참 생긴 대로 노시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생긴 모양을 무시는 못합니다. 그러나 모양에 떨어져서 치우쳐서 모양만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절대 안 되는 일이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스님의 그 언어는 그 굉장히 그 속세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네요. 성속이 따로 없죠. 지금 여기도 세속인데 그리고 또 절집안이 그 세속을 떠났다 하더라도 세속에서 갖다 주는 쌀, 밥, 음식, 돈이 아니면 뭐 먹고 삽니까? 그 세속 일이 내 일이고 절집안 일이고 절집안 일 역시 세속 일입니다. 왜냐하면 절집안에서 문화재 보수라든가 또 템플스테이 할 때 와서 묵을 수 있도록 이런 비용이 전부 국민 세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집안에서 저는 문 막아놓고 입장료 받는 것도 절대 반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원성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주 잘못된. 요런 스님의 모습을 예전에 제가 그 소설 만다라인가요? 네, 만다라에서 딱 뵀어요. 그 주인공 이름이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지산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다라의 예. 주인공을. 예. 그분이 딱 요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속세와 뭐 이런 그 구분 없이 그냥 워낙 또 불교계가 많이 타락했던 모습을 좀 지켜보셔서 그런 거에 대한 반발심 뭐 이런 것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지금 우리 불교계도 그렇게 좀 타락 혹은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여전히 좀 남아 있습니까? 오늘 아마 언론사에 뭐 다 보도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 원로 되시는 분들이 네. 불교계의 적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명진 스님 그러니까 우리의 법 명진을 제적한 불교계에 뭐 묻고자 한다든가 뭐 이런 제목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자세히는 안 봤는데 1시 20분에 끝나면 앞마당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가시면 저한테 말씀을 이번 결정을 잘못했다 하고 국민한테 사과를 하고 그 명진 스님의 신복을 다시 입혀드리는 그런 조촐한 정착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서 애쓰셨던 명진 스님, 불교계의 어떤 상징적 인물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또 믿음의 표현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가치를 가진 것이 성숙한 인간, 성숙한 종교인이고 불교계에 책임 있는 분들의 바른 판단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저 때문에 물론 뭐 한승원 변호사님이나 아니면은 또 백낙청 선생님 같은 분들 정말 우리 사회에 대단한 지식인이면서 원로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불교 때문에 성명서 기자회견을 발표하려고 한 자리에 모이신다는 게 남들이 볼 때는 저한테 대단한 위안이 되고 힘이 될지 모르지만 사실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죠. 절집안에는 정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네. 부모 형제를 다 두고 출가를 했는데 그 출가한 사람들의 행위가 잘못됐다. 이것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것 때문에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이 모여서 입장 천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정말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지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이런 뒤집혀진 세상이 돼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그 가슴이 아픈 일. 네. 그 불교계 적폐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입니다. 돈이요? 물적 욕망 같은 것들이 천민 자본주의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정말 뭐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지만은 산중 깊은 곳까지 이제 돈의 위력, 천민 자본주의, 자본의 위력이 발동을 하면서 요즘 스님들이 거의 다 저 총원장 선거부터 본사주지 선거, 종회의원 선거, 웬만한 좀 돈이 된다는 절 주지로 갈 때는 다 돈 거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아, 그래요?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 문제가 시정되어야 된다고 끝없이 얘기했던 저에게 이제 결국은 제적이라는 이 승복도 못 다니게 돼 있습니다. 저희 그 정원 정법상으로 보면은 그러나 국가 헌법상으로는 이런 옷을 입거나 머리를 깎는 것을 국가법으로 제재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저도 그러니까 머리 깎고 이 옷을 입어도 되는 그럼, 거죠?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스님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인물도 좋고 하니까 깎고 승복을 입으면 대부분 종종. 그쪽에 좀 시장성이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면 주지 스님 어느 절의 주지 스님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행자생활 기본 교육을 네. 마치고 그 다음에 계를 받죠. 10계를 받습니다. 네. 살도, 음망주, 뭐 거기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라, 뭐 음악들, 뭐 하여튼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 거니까 네. 지금 지키지 못할 것들 너무 많아요.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걸 받아서 능지랍니다. 그거 받을 때 네. 능히 지키겠는가?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해야지 돼요. 네. 그렇게 해서 형식적으로 계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인가가 지나고 나면은 네. 비구계를 줍니다. 네. 그게 이제 정식 그 스님이 되는 겁니다. 네. 비구 250개를 주는데 비구 250개는 거의 다 못 지킬 게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겼던 뭐 이런 딴 것까지 다 지적을 해놨거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고 세상에 부처님 진짜 골치 아팠겠다. 아니 그저 스님은 이렇게 얼핏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제가 또 살펴보니까요. 그 스님이 되시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어떤 성향이나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굳이 왜 또 스님이 되셨을까 궁금합니다. 저희 그 등산 모임이 있습니다. 네. 정정 감독님하고 뭐 저 신학철 화백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산을 다니는데 그 등산 모임의 카톡방 이름이 명진 스님을 대선 후보로였습니다. 그분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세계를 보는 시야도 분명하고 목소리 좋고 인물 좋고 또 세상에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끝없이 애를 쓰는 종교의 불교라는 틀에 갇히지 않은 정말 자유로운 분, 영원히 자유로운 분 이런 분이 대선 후보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제가 총원장 출마하고 대선 출마를 깊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자고 그러는데 머리 깎은 이 중이라는 인물이라는 게 머리 깎아놓으면 인물이 죽습니다. 근데 머리를 깎았는데도 이렇게 인물이 빛나는 사람이 참 드물어요. 좀 늦긴 했지만은 문재인 후보 다음에 대선 생각은 조금 하고 이제 어차피 제적도 됐고 그래서 스타일도 문재인 후보 목소리로 좀 바뀌기로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저 스님의 이 겸손이라는 미덕은 없나 봐요. 이게 정말 좀 최대한 겸손한 겁니다. 자제하신 거군요. 제가 뭐 약점이 있긴 있습니다. 너무 퍼펙트해서 흉을 못 본다는 거. 아니 근데 저 스님은 이렇게 속세로 완전히 떠나고 이제 또 스님이 되셨는데 유독 그 사회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관심이 높으시지 않습니까?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출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의 고통의 문제, 이별, 같이 온 사람들과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고통, 나한테 다가오는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부모를 잃는다든가, 그거 말고도 가난의 고통도 있고, 뭐 이런 고통을 받다 보면은 왜 살아야 되나? 뭐 사는 게 뭔데? 이 지긋지긋한 인생을 그냥 포기해버릴까? 이런 생각 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울 때. 그러면서 그걸 견뎌나가는 거죠. 참기도 하고, 끝없이 사유하고. 그런 사유 속에서 전 사람이 변화가 오고, 또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타인의 고통에 대한 그런 공감 능력도 본인이 고통을 받아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살까? 뭘까?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이 끝없이 몰려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출가한 사람들이 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갔느냐 뭐냐 이런 데는 관심이 없게 돼 있어요.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저도 일찍 참 무상하다는 걸 느끼고,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차라리 죽을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실은 자살을 기도를 합니다. 뭐 자살 기도라고까지는 할 건 없지만은 한강물로 뛰어들어요. 저 마포 지금 대교 있는 데로 뛰어듭니다. 그 당시에는 여의도 백사장이었어요. 여의도가 군용 비행장이 있었고 백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모래 실어서 이제 나르는 배들이 오다가 이제 저를 구원해 준 일이 있었고, 중학교 때 한번 또 약을 먹고 죽을 생각을 했었고, 죽음의 고통. 근데 사실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런 고통이 없었더라면은 과연 내가 오늘날 이렇게 출가를 했으며, 또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나중에 돌이켜놓고 보면은 당신한테 왔던 그 고통이 당신의 인생 속에 숨겨져 있는 큰 축복일 수도 있다. 자기 고통을 못 느낀 사람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재벌의 아들들,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고통,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되기가. 그러니까 또 받들어주고 끝없이 공주 생활하고, 어머니 총 맞아 죽고 아버지 총 맞아 죽은 503번에 대했던 기대가, 저 사람은 그런 그 삶의 무한한 고통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서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잘해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다 했죠. 그런데 웬걸요, 그런 고통에 대한 자기 연민 속에서 타인에 대한 연민 공감 능력은 하나도 없고, 대접받고 공주로 살았던 아무런 의식 없는 여자,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박근혜는 내가 보기에는 불쌍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거기 붙어 있었던 김기춘이라든가 서청원이라든가 이따위 정치한다고 그러면서 박근혜를 대선 후보로, 박정희의 그 후광과 박근혜 불쌍한 그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표를 얻으려 했던 정치하는 이놈들이야말로 정말 쓰레기 같은 개 아들 놈들이죠. 사실은 그게 돼지 같은 놈들이죠. 네. 그래서 얘기가 지금 딴 데로 많이 가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아니, 스님 치고 너무 화가 많은 거 아닙니까? 아까 뭘 물어봤는데 여기까지. 제가 여쭤본 거는 이제 뭐 답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내 사회에 관심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저는 생기는지. 그렇게 살다가 광주 그 항쟁에 대한 비디오를 85년도에, 그때 막 83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때 뭐 야당으로 있으면서 단식 23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광주란 말을 못 썼어요, 신문에. 그 뒤에 광주라는 말이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광주의 진실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독일의 어느 분이 찍어갔던 비디오가 들어오는데, 비디오가 학생운동권으로 어디로 이렇게 쫙 노동운동판으로 돌기 시작을 하죠. 그 테이프가 해인사 살고 있을 때, 제가 그러니까 34살 때죠. 해인사에 들어오면서 그 비디오를 보게 됐죠. 그리고 광주 항쟁과 또 인천 5.3 사태로 수배됐던 수배자들이 해인사로 숨어 들어옵니다. 그분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서 저렇게 억울하게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 문제를 우리 출가한 사람들이 모른 체 한다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런 고민 같은 데 쌓이게 됩니다.
그 재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화가 좀 치밀어 오르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재용 부회장과의 또 인연이 있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아, 만나신 적 있으세요? 예? 예, 그럼요. 그래요? 아니, 만나기도 했고 다 연말 되면 꼭 안부 인사 묻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박근혜가 네. 그 보통 분이 아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래가지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저한테 공천도 받으러 왔었어요. 오 그래요? 어떤 인연이 그렇게? 아,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님한테 공천을 받으러 왔다고요? 그거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하면 안 되고 다음에 출연료를 많이 줘야지 하겠습니다. 이걸 혼란함 당하면 난 뭐가 이거 장난해. 조계종에서 제적돼가지고 신도도 다 떨어지고 먹고 살 일이 없는데. 아니 너무 많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야, 스님이 출연료 협상을 다 이렇게 해주시네. 와. 이거 숨은 비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건 뭐 여튼 뭐 그런데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아마 절에서 만나신 거죠, 그죠? 뭐 봉은사나 뭐 이런 데서 아마 만나셨을 것 같고. 그 질문 순서대로 물으세요. 아니 지금 너무 많은 갑자기 너무 흥미로운 얘기를 던져주셔가지고 다른 질문은 다 이제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예. 그것만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 어떤 인연? 저 이거 제일 큰 장사 모가치인데. 별로 발설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저 삼성동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사택이 있었으니까 거기랑 이제 봉은사랑 가깝잖아요. 가까워서 아마 종종 거긴 가셨던 것 같고. 그렇게 오해하는 스님이 이제 사람도 거기 이제 있습니다. 주지로 계셨던. 네, 4년 동안 네. 주지라고 예. 했었죠. 그럼 이제 귀중한 손님 오셨으니까 안쪽으로 이제 모셨을 거고 거기서 이제 좋은 말씀. 박근혜는 누굴 찾아다니거나 누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죠. 예. 어쨌든 또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진행이 아니라 그 말을 자꾸 그래 끊지 마시고요. 뭐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강남의 봉은사라는 데가요. 네. 보수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거의 다 한나라당 뭐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네. 그리고 한 다리만 건너면은 뭐 전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든가 정부 기관의 국장급 이상이라든가 판검사하고 연결이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강남 특히 봉은사 특히 더 심하죠. 거기서 들어가면서 바로 뭐 좌파가 왔다, 뭐 깡패라더라, 감옥도 갔다 왔다더라, 각종 이제 소문들이 퍼졌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천일 기도도 시작을 했고 재산 공개도 했고, 그러니까 정말 그 신도, 강남 신도들이 정말 반할 만한 개혁적 조치를 들어가면서 바로 시행을 한 거예요. 재산 공개도 합니까? 재산 공개도 했죠. 거기서. 스님이요? 예. 아니 그 절에 들어오는 모든 재산을 완전 절에 오픈시킨 들어오는 겁니다. 재산을.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조계종에서는 뭐 아주 희유한 일이었죠. 강남 봉은사가 또 대단한 부유한 사찰이었고, 그런 절을 들어가려면은 지금 임명하는 지금 자승총무원장 같은 원장한테 엄청나게 상납을 해야지 돼요. 근데 저는 내 평생 살면서 자리를 얻기 하거나 뭘 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머리를 숙여본 적도 없고, 네. 그러니까 뭐 돈 한 푼이라도 갖다 줬겠어요? 돈을 받고 내가 가면 가지. 예. 그래서 거기서는 야당 뭐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예. 그런 얘기하면 대부분 신도들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그러죠. 네. 근데 그때 한나라당 경선 때 이명박하고 박근혜하고 경선을 했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명박 씨는 검증이 됐잖아요. 정과 14범짜리 사기꾼, 토목공사 해가지고 이리저리 많이 뛰어쳐먹은 놈, 뭐 이런 식으로 검증이 된 놈이라. 네네네. 또 하나 셨다. 또 하나 셨어. 또 하나 셨다고. 네. 그러니까 박근혜는 검증이 안 됐잖아요. 네. 뭔가 저 사람은 원칙도 지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여튼 그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사석 간에 아유, 여기 그래도 그냥 박근혜가 좀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박근혜가 좀 되는 게 낫겠다. 공식적으로요.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법회 때 한번 그런 것 같기도 법회 때 하고. 한번 하셨고. 근데 강남의 신도들이라는 게 보면 한 발만 건너면 박사모 오고 뭐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말이 박근혜 후보한테는 귀에 들어갔구나.
2007년 대선 때 이제 8월 15일 중순쯤인데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방에 앉아 있는데 전화가 들어와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이시죠? 그런데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네,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나온 박근혜입니다. 오, 야 재밌다. 네. 물론 목소리 들으니까 딱 박근혜 목소리 같아요. 네. 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잠깐 봐서 알겠지만 제가 아이고 그러십니까? 이럴 사람은 아니잖아요. 목소리는 박근혜하고 똑같은데 박근혜가 나한테 왜 전화를 해? 누구냐? 이랬다 이제. 아 진짜요? 반말을요? 반말을 하셨다고요? 스님 저 정말 한나라당 후보 박근혜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저 박근혜가 왜 나한테 전화를 하냐고 목소리는 똑같은데 누구야? 솔직히 이름을 얘기를 해봐. 그러니까 스님 정말 저는 박근혜가 맞습니다. 더 하면 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제가 박근혜 후보 같으면은 저한테 무슨 이유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8월 15일 날이 그 8.15 행사 때 총격을 받은 날이잖아요. 네네. 네. 그날이 8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 묘회에 들렸다가 나오는데 어머님 저는 불자는 아닙니다. 근데 어머님이 독실한 불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저를 응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셨으면 틀림없이 어머님이 고맙다라고 전화를 했을 것 같아서 오. 제가 어머님 대신 전화를 올립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멍청하고 정말 생각이 없는 문외 연주를 몰랐죠. 그래서 그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또 근대사 속에서 이 남자란 인간들이 전부 다 나라를 망쳐놨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따뜻한 그런 모성애로다가 국민들을 보호해줄 여성 대통령 나올 때도 됐죠. 그 여성 대통령 돼가지고 한번 찾아오십시오. 꼭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아. 예? 저는 이명박은 근본부터 싫어했어요. 그 후보 때부터 당선자 때부터 했던 법회 석상에서 계속 이제 그리고 그해 5월 달인가가 법의 날이었었어요. 네. 법의 날 그 코엑스 봉사 바로 앞에서 전국에 있는 검사장급, 부장 판사급 다 모으면 한 2, 3천 명 됩니다. 모아놓고 대통령이 와서 한국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하거나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법의 날 치사를 합니다. MB가 직접 와서요. MB가 직접 오죠. 네. 그 MB가 온다는 걸 알죠. 우리는 또. 네. 야, 그 이번에 이명박 오는 모양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에드벌룬 하나 띄우자. 에드벌룬을 만든다. 왜냐하면 에드벌룬을 띄워야지 코엑스 2층에서 보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지키십시오. 진짜요? 이런 에드벌룬을 띄우는 거예요. 봉은사에서요. 네. 오.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와. 에드벌룬 띄워놓으니까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김경환이었습니다. 김경환 법무부 장관이 거기로 온 거예요. 저게 뭔가 해가지고. 근데 강남경찰서 그 봉은사 담당하는 정보과 형사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지. 건드리면 더 큰일 사고 납니다. 그래서 그걸 단체로다가 법의 날 행사를 치렀죠. 그때까지만 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뭐 비판적 호감 혹은 뭐 그냥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하셨던 거네요. 예. 그랬었죠.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MB하고 막 치열한 혈투죠, 사실은. 네네네. 저는 국가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할 거라는 거 몰랐어요. 저는 천일기도 한다고 밖에 안 나가니까 티집 잡을 게 없어요. 예? 네. 제가한테 무슨 허물이, 제 통장, 제 전화 다 도청, 그러니까 국정원에 저에 대한 전담팀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빨리 내쫓느냐, 저거를. 아. 뭐 노무현 대통령 그 서거 하셨을 때는 바로 현장에 가서 제가 그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을 불교식으로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걸 못 보신 분들 많은데 들어가서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명진스님 치면은 동영상이 올라옵니다. 그 동영상을 보고도 저에 대한 존경심이 안 생긴다든가
저에 대해서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든다면은 정말 축생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스님 이거 웃기시려고 이러는 거죠? 아니에요. 저 본래 이렇게 법회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도들이 하루 종일 재밌고 즐겁고 아유 우리 스님 자기 자랑은 카트라인이 없어 이런 거 합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는 그냥 국회의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와요. 그 국회의원한테 박근혜 의원께서 명진 스님을 꼭 찾아뵙겠다 그러는데 허락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길래 그래서 오라 그래라. 절이라는 데는 가난한 사람도 오고 부자도 오고 깡패도 오고 도둑놈도 오고 다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이렇게 얼굴 보면서 마음 다스리는 곳인데 박근혜라고 무슨 고위민이 없겠느냐. 허락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봉은사 방문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지내놓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한마디도 얘기한 기억이 안 나요. 나만 얘기를 했지. 한 1시간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다만 한 번은 이제 너무 막 잘 웃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얼굴이 청초한 소녀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참 인상이 좋다 그러고 그 당시에 봉은사는 다 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국가보안법이나 집시법으로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은 거기에 직원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부 운동권들이 포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스님 생각보다 사람이 괜찮아 보입니다. 나도 야 그렇지 그 좀 괜찮아 보인다. 이러고 본인도 나가면서 같이 그 옆에 따라와서 수행했던 국회의원들한테 정말 대단한 스님이다. 거기 앉아서도 내가 이명박 욕을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 그래서 한번 방문해가지고 간 뒤에 이제 연말에 제가 봉은사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안부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 그 얘기는 좀 해주셔야 돼. 그 이재용 부회장. 이 얘기는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다음에. 네. 여기도 아주 사연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야기가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자꾸 너무 좀 다음에 하신다고 하니까. 스님은 사춘기라는 책 보신 분 손들어 보세요. 스님은 사춘기요? 그 제가 처음 쓴 책입니다. 광고도 못했고 무조건 출판사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책은 많이 안 나갔어요. 그냥 5만 권 나가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 책을 낼 때는 한 100만 권 예산하고 이걸로 참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해야겠다, 노후도 장만해야겠다 그랬는데 광고가 좀 약했고 그 마케팅 전략이 없었어요. 근데 책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세계문학 전집에 들어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명작이었는데 이재용 사장이 그걸 봅니다. 네, 2번을 봤대요. 너무 재밌어서 눈물도 많이 나더라. 불교를 이렇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재밌게 설명해 놓은 책은 처음 봤다.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 번역해서 꼭 스티브 잡스한테 보내주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책 번역 때문에 만나서 얘기를 자리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재용 그렇게. 부회장이랑요? 네. 책 번역 때문에? 책을 번역해서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 애플이 삼성 걸 갖다 쓰나 봐요. 미국에서 접촉을 하나 봐. 근데 스티브 잡스가 혹시나 불교 신자거든요. 중이 되려고 그랬잖아요. 일본에서 머리 깎고. 근데 일본의 그 선사 잡스의 스승이 너는 스님이 되지 말고 이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뭘 하도록 하라.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사회 요새 얘기하는 이제 이런 그 전기 발명보다 더한 우리 문명의 전환을 일으킨 게 잡스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럼 뭐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뭐 정부에게 바라신 점 뭐 이런 거 혹은 뭐 우리 국민들이 새 정부에 어쩌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실수들에 또 실망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마음가짐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렇지 않아도 저 문재인 네. 대통령한테 아주 아주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면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아주 또 쓴소리를 날리셨습니다. 또 딴 길 가신다 이제 그러면 오늘. 그게 중앙일보에서는 뉴스로 썼더라고요. 네. 그 취임식 날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5.18 때 가가지고 그거 보면서 전 텔레비로 봤는데 그거 보고 안 온 사람도 그건 개 돼지죠.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얼마 됐다고 국민의 눈물 닦아준다더니 이렇게 눈물 흘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취임식 때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다더니 공약을 헌신짝 같이 버리고 국민에게 눈물 철철나게 만드는 하면서 점점점 하면서 해놨더니 그게 뭐 SNS상으로 얼마나 퍼져나갔는가. 저는 좀 약간 오글거리더라고요. 네, 약간 사실은 제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세월호 또 대통령 선거 때 국정원 댓글 사건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사상 최대 부정선거였던 거에 대해서 올바른 대응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세월호 때도 머리를 깎든지 삭발하든지 하면서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야당 아니다. 너희는 그냥 없는 건 안 났다. 야당하고 여당 사이에 그 말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당이라고 그러자. 안 그러면 허당이다. 없으니까. 그러다 너희들 과당 될 거다. 이러면서 뭐 이렇게 만나도 좀 쌀쌀하게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 되면서도 야, 저 참 되면 좋긴 좋은데 되면 제대로 할까 했는데 예상 밖으로 상상 밖으로 엄청난 그 내공도 있고. 네. 그러니까 야당 시절에 그 야당 대표할 때하고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게 그동안에 그러면 다 와신 상담하면서 칼을 가른 건가? 안 그러면 본래 그런 건가? 사실은 대통령 그 정치해야지 된다고 강력하게 권했던 것도 접니다. 네. 그런데 본인이 스님 저는 정말 정치에는 뜻이 없습니다. 두 번 권할 수 없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봉은사에서 그랬죠. 네. 네. 박희태라고 그 캐디 성추행으로다가 네네네네. 유명해지신 분, 네. 그분이 양산에 출마할 때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면은 무조건 이긴다라고 판단이 나온 거예요, 야당에서. 그래서 여러 사람이 출마를 권하는데 하다 안 되니까 한명숙 이제 서울시장을 나오셨다가 떨어졌죠. 뭐 인연이 저하고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이고 스님 저 문재인 그저 실장 좀 어떻게 저 양산 출마하게 좀 권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봉은사로 좀 모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영희 교수님을 그렇게 모여가지고 문재인 저 실장한테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그렇게 권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치 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치하면 보자. 내가 그렇게 별렀는데 정말 이제 잘못하면 세종대왕보다 더 훌륭한 성군이 나올 것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하는 걸로 봐서 그래요. 네. 여러분들도 하여튼 조그만 허물이나 잘못할 수 있어요. 네. 그건 뭐 위장 전입 문제를 너무 확실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공직자 등용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은 거는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인사했던 그 보면 정말 그쪽 사람들이 그 얘기하기는 좀 얼굴 부끄럽죠. 그래서 그 문제도 본인이 오늘 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정말 좋은 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 정말 차별 없이 돈이 많아서 불행하고 돈이 없어서 불행한 세상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때문에 형제간에 소송하고 재판하고 돈 없는 사람은 없어가지고 뼈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가고 끼니도 못 먹고 애들 학교 가는데 학원비가 없어가지고 어디가 도둑질해. 이렇게 양극화된 세상 이거부터 바꿔놔야지 되거든요. 뭐 무슨 딴 거 할 게 없어요. 정말 있는 사람들이 세금 좀 많이 내고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정말 차별 없이 평등하게 없는 것 때문에 서름 안 받도록 하는 세상 만드는데 기초 정도는 닦아놓는 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최우선의 공약으로 삼아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듣고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정치인으로 나가실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군요. 제가 안목 있는 사람 보는 안목, 사람 적재적소에 갖다 쓰는 거, 사상, 남북 관계에 대한 거 하나도 뭐 빠지는 게 없어요. 제가 제 자랑이 좀 심해서 그렇지 정말 대선 후보로는 다음에 꼭 밀어주십시오.
네, 그 안목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 뭐 말을 좀 흐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가 스님 모시고 사실은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긴 한데 지금 우리 또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스님 또 가셔야 될 시간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럼 다음에 한번 또 모시는 조건으로 오늘은 좀 일찍 보내드리는 게 어떨까? 아, 너무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네. 네. 진짜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하고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물론 오늘도 이제 굉장히 즐겁고 네. 유익했습니다만. 나도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도 못했어요. 아니, 오늘 충분히 하셨어요. 자, 그러면 머지않은 날에 우리 스님 다시 한번 모시기를 우리 관객분들이 큰 박수로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님 사랑합니다.